안녕하세요. 별밤 산책지기 임예은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심야낭독회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의 귀하디 귀한 사연과 함께 별밤 산책 책방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아이디 삶의 여백님이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송 잘 보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지난 회차 북큐레이션을 보고 2%에서 좋은 책을 추천해 주실 것 같아 사연 남깁니다. 저는 평일엔 9to6 직장을 다니고 주말엔 배달 알바로 투잡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요새는 한 가지 직업만으론 살 수 없으니까 다들 투잡, 쓰리잡까지 하더라고요. 정말 바쁘게들 지내는데요. 그러다 보니 삶의 여유가 없어 너무 고민입니다. 이런 제게 어떤 책이 도움이 될까요? 네, 사연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또 부지런히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안의 열정이 모두 타버린 것처럼 무기력에 빠지게 되곤 합니다. 그래서 번아웃 증후군이라고도 하죠. 삶의 여백님처럼 바쁘게 사시는 분들께는 꼭 이 책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도리 클라크의 롱게임입니다. 제목에서 보여주듯 우리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닌 인생이라는 긴 마라톤을 하고 있죠. 저자 도리 클라크는 하버드, 스탠퍼드, 유펜 등 명문대 경영대학원 교수이자 경영 컨설턴트, 커뮤니케이션 코치, 그래미상을 수상한 재즈 앨범 프로듀서, 토니상 수상작의 투자자, 다큐멘터리 감독까지 정말 다양한 직업군에서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40대 초반에 이렇게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뭘까요? 궁금하다면 바로 책 들어보겠습니다. 롱게임. 생각과 시간의 여백 찾기. 이미 가득 찬 컵에 음료를 더 따를 수는 없는 법이다. 이것이 우리가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쓸지 현명하게 선택해야 하는 이유다. 좋은 것을 채우려면 먼저 여백을 만들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임무를 완수하느라 바쁜 나머지 기계적으로 살아간다. 바쁨은 일견 성공으로 가는 길처럼 보일 수 있지만 성찰의 시간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목적지와 방향을 잃고 헤맬 위험도 크다. 만약 잘못된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리고 있었다면 성공적인 삶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탐색할 시간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규칙 1과 규칙 2를 통해 그 방법을 알아보자. 룰 1. 바쁨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종종거리며 근시안적으로 살아가는 게 좋지 않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매니지먼트 리서치 그룹에서 연구한 바에 따르면 리더의 97%가 전략적 사고, 다시 말해 장기적 우선순위에 집중하는 능력을 조직의 성공의 핵심적인 요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다른 연구에 따르면 위와 거의 같은 비중인 96%의 응답자가 장기적으로 전략적 사고를 할 시간이 없다고 답한 것이다. 과연 정말일까? 오늘날의 직장인은 모두 바쁘다. 맥킨지 연구 결과만 봐도 지식 근로자들은 업무 시간의 28%를 이메일을 확인하는데 사용한다. 아틀란시안 그룹의 연구에 따르면 직장인은 한 달 평균 62회의 미팅에 참석한다. 충격적인 숫자처럼 들리겠지만 하루 두세 건이면 특별히 이상한 일은 아니다. 여느 평범한 직장인의 일상일 뿐이다. 이 약속에서 저 약속으로 허둥지둥 쫓기고 매일 보고서를 써대며 중간중간 셀카도 찍어야 하는 데다 늦은 밤까지 이메일에 실시간으로 답장해야 하는 삶이 무한 루프처럼 돌아간다.
아직도 일부 회사는 사무실에서 갖는 페이스타임이 생산성과 충성도를 높여준다고 여기는 오류를 범한다. 한 연구에 따르면 주당 50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은 그보다 덜 일하는 동료들에 비해 연봉을 6% 더 벌긴 하지만 실제 생산성은 50시간을 넘어가면 떨어진다고 한다. 항상 긴장 상태를 유지하는 건 잘못된 보상 체계에 대한 잘못된 적응 방식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정작 성과를 내고 평가받는 진짜 업무는 끼워 넣기로 겨우 끝내는 게 현실이다. 탁월한 생산성을 자랑하는 리더 중 96%가 핵심적인 업무에는 제대로 손도 못 댄다는 건 무언가 단단히 잘못된 것 아닐까? 바쁨은 잘 나가는 사람의 상징일까? 우리는 생각할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도 막상 달력에 빈칸이 생기면 뒤처지고 있는 건 아닐까 불안해한다. 달력에 적어놓은 다음 일정을 생각하느라 당장의 일은 즐기지 못한다. 즐거웠을 일조차 빠듯한 일정, 부담스러운 요구사항, 무리한 압박 때문에 최악의 상황으로 돌변하곤 한다. 우리는 왜 멈추지 못하는가? 단기 실행 모드를 통해 무언가를 얻기 때문이다. 콜롬비아 경영대학원의 실비아 벨레자 연구팀에 따르면 적어도 미국에서는 바쁘다는 것이 높은 사회적 지위와 연관지어 인식된다. 다른 직원이나 고객이 높이 사는 인적 자본 특성, 예를 들어 능력과 야망 등을 갖춘 개인은 찾는 곳이 많지만 공급은 적다. 바쁘고 일이 많다는 말을 자주 하는 것은 자신을 찾는 곳이 많다는 것을 어필하는 행위다. 그로 인해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타인의 인식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미친 듯이 바쁘게 사는 것과 이 사실을 타인에게 알리는 것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자존감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장기적인 사고를 위한 시간을 바란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럴 시간이 있다는 건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의미가 되고 만다. 즉, 바쁘게 살아가는 강력한 동기는 결국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다. 팀 페리스가 일 중독에 빠진 이유, 바쁜 일상은 무감각해지는 방법이기도 하다. 팟캐스트 채널 팀 페리스 쇼에서 팀 페리스는 인터뷰 도중에 일에 중독됐던 경험을 밝혔다. 2004년까지는 느끼기 싫은 감정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 활동을 늘리곤 했다. 어떤 사람은 헤로인이나 코카인을 하지만 나는 일에 중독됐다. 나도 이런 경험이 있다. 몇 년 전 실연의 상처와 가족의 죽음으로 힘들 때였다. 그 해에 집을 팔고 다른 주로 이사를 했으며 그 와중에 주요 연설을 60일이나 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다른 택시에 올라타고 다른 비행기에 올라 다른 호텔 로비에 당도했다. 사실 그 편이 좋았다.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만 눈물을 터뜨리지 않을 수 있었다. 어느 비행기, 몇 번 터미널, 몇 번 게이트 같은 당장 기억해야 할 것들에만 집중했다. 연설을 하고 고객들을 만족시키는 일에만 전념했다. 신시내티나 피닉스, 샬롯에서 맛있는 인도 음식점을 찾는 것처럼 사소한 일에 집중하는 것도 도움이 됐다. 집에 들어가 혼자 시간을 보내야 할 때면 참을 수 없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당장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알고 있을 때는 크나큰 존재적 안도감을 느낀다. 바쁜 일상을 보내고 실행에만 집중하면 당황스러운 답변이 튀어나올지도 모르는 질문들을 던질 시간이 없다. 이게 과연 올바른 길인가? 진짜 성공이란 뭘까? 나는 지금 원하던 삶을 살고 있는가? 매출 25%를 올려야 하는데 방법을 모르거나 직업적 선택을 재고해야 하거나 업계 변화에 대응해야 할 때는 과거와 똑같은 방식을 되풀이하면 된다. 일이나 삶을
재평가할 질문들에는 그런 깊은 생각을 할 시간이 없다고 핑계를 대면 그만이다. 캐나다에서 프리랜싱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알리 데이비스도 마찬가지였다. 영국 출신인 알리는 14년간 성공적으로 커리어를 쌓아 올렸지만 10년쯤 지나 불안하고 불행한 기분이 들었다. 이 일에서 빠져나가고 싶었지만 자신을 설득하며 계속 머물렀죠. 성공한 삶이었으니까요. 일반적인 의미의 성공에 등을 돌리고 나면 내 정체성에 어떤 변화가 닥칠까? 그게 잘못된 결정이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도 있었죠. 알리는 결국 4년을 더 회사에 머무른 뒤에야 자신에게 필요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때론 내가 꿈꿨던 프로페셔널한 삶의 모습이 스스로의 발목을 잡곤 하죠.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낱낱이 분석해야 하는 이유예요. 레베카 주커도 그 느낌을 잘 안다. 스탠퍼드 경영대학원을 갓 졸업하고 골드만 삭스에서 일할 때 그녀는 이미 훌륭한 이력을 갖추고 있었다. BNP, 파리바 그룹과 미팅을 했어요. M&A 부서장에게 M&A를 꼭 하고 싶다고 했죠. 그때 사실 저는 그저 울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당시 부서장은 추가로 10개의 미팅을 더 잡았고 전 계속 일을 했어요. 우리는 예전에 이미 해봤거나 잘 됐던 방식, 우리가 원해야만 한다고 느끼는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게다가 비참한 기분이 드는 순간에도 그 어떠한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같은 곳에 머무르려고 한다. 결국 시간이 흘러 레베카는 개시의 순간을 맞이했다. 저는 금융업에 아무런 관심도 못 느꼈어요. 그저 파리에 있고 싶었죠. 진정한 우리 자신의 모습이나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은 생각할수록 더욱 선명해진다. 그렇지만 바쁜 삶을 맹신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성찰의 시간을 갖는 일은 쉽지 않다. 허버트 사이먼은 카네기 멜론 대학교 컴퓨터 공학 및 심리학 교수로 전화선으로 인터넷을 연결하던 초기 단계, 즉 인터넷이 미국인의 삶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던 1971년에 이렇게 예견했다. 정보가 넘쳐나는 사회에서는 정보의 풍요 때문에 다른 대상의 결핍이 발생합니다. 그 대상은 바로 수용자들의 주의력이죠. 그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의를 끄는 온갖 정보들 사이에서 주의력을 효과적으로 분배하는 것을 꼽았다. 이는 무엇에 집중할 것인지를 확실히 파악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집중력을 한 곳으로 모으는 것의 어려움을 너무 잘 알고 있다. 우리는 단기적 사고의 유혹이 만연한 시대에 살고 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당장 눈앞의 일들을 처리하고 또 처리한다. 사회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이런 경향은 가속화되고 있다. 기업의 리더들은 거의 만장일치로 장기적인 전략이 중요하다는데 찬성했다. 이 전제의 대부분이 동의한다는 가정하에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 내 시간에 주도권을 쥐고 있는가? 첫 단계로 데릭 시버스의 이야기를 참고해보자. 시버스는 뮤지션으로 커리어를 시작했지만 CD 베이비라는 온라인 인디 음악 기업을 세우면서 기업가가 되었다. 2008년에는 기업을 성공적으로 키워 매각했다. 이후 그의 행보는 다른 기업가들처럼 황급히 새로운 스타트업을 시작하거나 투자에 뛰어드는 게 아니었다. 오히려 사업과 멀어졌다. 그는 현재 싱가포르, 뉴질랜드, 영국 옥스퍼드 등에 거주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글을 쓰며 보내고 있다. 시버스에게는 바쁜 것이 높은 지위를 상징하지 않는다. 반대로 노예와 같은 상태라고 생각한다. 탈진, 패닉 상태에 빠져 너무 바빠를 입에 달고 사는 전형적인 현대인의 삶을 저는 몹시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내 삶에서 주도권을 놓치고 있는 기분이 들어요. 아주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보니 그중 몇몇은 차분하고 심지가 있고 동요하지 않으면서 주의력이 좋았어요. 그들은 주변의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죠. 저는 그런 삶을 원했습니다.
우리가 동경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것이 첫 단계로 나아가는 강력한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적어도 무의식적으로 바쁨을 숭배하는 것은 멈출 수 있다. 일정을 자유자재로 통제하고 중요한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사람을 존경한다고 하더라도 나 역시 당장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다. 다른 사람과의 교류가 적은 직종에서 일하더라도 자신이 처리할 수 있는 것보다 많은 요청을 받고 있을 확률이 높다. 점심이나 저녁 식사 초대, 줌회의, 프로젝트 회의, 팔로업 회의, 브레인스토밍, 조언이나 소개 요청 등 요구하는 것도 다양하다. 따라서 몇몇 요청에는 어쩔 수 없이 거절해야 한다. 전부 응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공백을 만들기 위해 모든 요청을 거절하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런 생각부터 떠오르지 않는가?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면 어쩌지? 좋은 기회를 놓치는 건 아닐까? 당연히 쉽지 않다. 거절하기가 롱게임의 규칙 2가 된 것에는 이유가 있다. 심지어 좋은 제안도 거절해야 할 때가 있다. 중요한 것은 무의식일지라도 바쁨을 숭배하면 우리가 내리는 결정 역시 그 방향을 따를 거라는 점이다. 바쁨의 미신에서 벗어나 내 시간의 주인이 된다면 내가 원하는 일정으로 달력을 채울 수 있다. 그리고 목표가 명확할수록 일정을 통제하기가 쉬워진다. 가장 중요한 목표를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계획하고 생각하는 능력을 얻었다면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 그에 맞는 선택을 내릴 용기가 필요하다. 투두 리스트를 버려라. 이것은 데이브 크랜쇼의 이야기와도 이어진다. 제가 어릴 적에는 환경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아이들에게는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죠. 그는 20여 년 전인 대학 시절에 이미 이런 결심을 했다. 한 수업에서의 인생의 비전을 발표하라는 과제를 받았다. 제 꿈은 당시의 목돈으로 느껴질 만한 돈을 버는 것이었어요. 대신 일주일에 40시간 이하로 일하면서 말이죠.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한 학생이 말했다. 현실적이지 않은 꿈이야. 그 정도의 돈을 벌려면 많이 일해야 할 텐데 가족과의 시간도 희생해야 할걸? 데이브는 그의 인생을 통해 이 학생이 틀렸음을 증명했다. 현재 그는 작가이자 시간관리 및 생산성 전문가로 일하고 있다. 주당 30시간 정도 일하며 매년 7월과 12월에는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휴가를 떠난다.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정신없이 바쁘게 일하며 사업을 운영해야 했지만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업무 시간 사이에 끼워 넣지 않았다. 반대로 가족과 함께할 시간을 먼저 계획한 후 거기에 맞춰 일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평범한 사람들은 비효율적인 일정으로 하루에도 어마어마한 시간을 버립니다. 원치 않은 일을 참고하면서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죠. 오래 일하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오랫동안 일하는 것을 용인하고 나면 작은 시스템에 갇힙니다. 그럼 여기저기서 전략적 비효율이 발생하죠. 반면 7월은 쉴 거야. 매일 오후 6시까지 일을 끝내자와 같은 기준을 세우고 일을 시작하면 창의적인 방법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일 처리가 느린 컴퓨터나 미진한 일정 관리 시스템처럼 비효율이 존재하는 지점을 찾아내기도 있다. 그러지 않으면 자신과의 약속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시간을 낭비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제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아래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에도 대답할 수 있다. 이 일을 꼭 해야 할까? 다른 누군가에게 맡기거나 안 하는 방법은 없을까? 가장 큰 보상을 얻으려면 어떤 일에 노력을 집중해야 할까? 다시 시작한다면 또 이 프로젝트에 투자할까? 시인이 소네트의 엄격한 형식을 지켜가며 시를 짓듯 어떤 일에든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제약을 활용하는 것이다. 너무 많은 사람이 일정에 대한 비합리적인 생각을 수용하고 있다. 많은 일에 알겠다고 답하면서 다 해낼 수 있기를 염원하는 것이다. 그러느라 중요한 일은 뒤로 밀려나고 동료들은 실망하며 자신은
뒤처졌다는 느낌에 끊임없이 시달린다.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간단한 팁을 데이브가 제시한다. 투두 리스트를 그만두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투두 리스트를 적기 시작하면 무조건 다 써보자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죠. 줄줄이 써내려간 목록은 결국 다 해낼 수 없죠. 사람들은 데이브가 즐겨 쓰는 스케줄 앱을 알고 싶어 한다. 데이브의 답변은 그들을 실망시킨다. 왜냐하면 그 앱이란 일반적인 달력이기 때문이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결정한 다음 그 항목을 가장 먼저 달력에 씁니다. 덜 중요한 일은 나중에 쓰죠. 중요도가 아예 없는 것은 지워버리거나 타인에게 위임합니다. 애초에 거절해도 되고요. 투두 리스트 대신 달력을 보면서 일하면 하루 일정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완벽한 다이어트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의 생산성 버전이다. 케토식 다이어트, 애킨스 다이어트, 사우스비치 다이어트, 간헐적 단식. 답은 간단하다. 그냥 적게 먹는 게 최고다. 일도 똑같다. 나에게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선 먼저 덜 중요한 일들을 하는 시간을 빼야 한다. 근시안적 사고의 결과에 만족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끊임없는 흥분 상태, 쉼없이 이어지는 쳇바퀴 같은 일상, 공격적으로 목표만을 추구하는 태도 중 어느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모두가 따르는 문화와 정반대의 길을 걷는 것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우리가 누구이고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와 같은 불편한 질문을 마주하려면 내면이 강해야 한다. 대면 시간과 업무량에 따라 생산성을 측정하는 데 익숙한 상사, 동료, 고객과도 협의를 해야 하므로 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능동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근본적으로 변화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 생산성 지침서로 유명한 쏟아지는 일 완벽하게 해내는 법의 저자 데이비드 앨런을 몇 년 전에 만났다. 내 책 스탠드 아웃을 위해 인터뷰할 때였다. 당시 데이비드는 흥미로운 통찰을 공유해 주었다.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간이 필요하죠. 머릿속에 여유 공간이 없으면 새로운 생각은 떠오르지 않아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거나 의사결정을 내리는 일에는 시간이 걸리지 않지만 심리적 공간이 없으면 최상의 결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사고를 위해 수백 시간을 마련할 필요는 없다. 사원으로 요양을 떠나거나 투스카니에 있는 농장을 빌릴 필요도 없다. 정신적 공간과 약간의 시간만 있으면 된다. 더 훌륭하고 기민하면서도 전략적으로 생각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불필요한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다. 실제 삶에서는 끊임없이 이런저런 요청들이 밀려오므로 멋진 기회들이 자잘한 일들에 묻혀버리기도 한다. 이런 일을 막으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좋을까? 다음 규칙을 살펴보자. 롱게임의 룰. 바쁜 것은 중요한 사람처럼 보이는 효과가 있다. 높은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기 위해 불편한 질문을 피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바쁘게 행동하기도 한다. 바쁨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필요하다. 바쁨은 많은 사람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닌 일정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여주는 행동이라고 관점을 바꿔서 생각해보자. 더 이상 바쁜 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의 한계를 명확히 인지하고 진짜 중요한 일만 일정에 넣자. 생각 없이 눈앞의 일만 처리하다 보면 우리의 모든 시간이 불필요한 일에 잡아먹힐 것이다. 이를 통제할 견고한 울타리를 만들어야 한다. 룰 2. 좋은 제안도 때로는 거절한다. 한동안 만나지 않았던 친구에게서 이메일을 받았다. 내가 요즘 정신없이 바빠. 초대받은 기업가들의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거든. 공공부문 영역에서 활동하는 디자이너, 개발자, 디지털 전략가, 홍보 전문가들이 매년 모여서 비즈니스를 확장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모임이야. 친구는 모임을 소개하며 다음 모임이 그랜드 케이맨 섬에서 열릴 예정인데 주요 게스트로 참석해 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매력적인 제안이었다. 친구를 만나고
멋진 기업가들과 흥미로운 대화를 나누고 멋진 해변 리조트에 공짜로 머물 수도 있었다. 그러나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다.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신중하게 대답해야 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 자주 직면한다. 직무와 관련된 행사 초대, 인맥을 만들기 위한 가벼운 만남, 안부를 묻는 전화, 지인을 통한 상담 요청, 모임이나 컨퍼런스에서 발표 제안 등이 밀려든다. 물론 처음에는 기분이 좋다. 커리어 초기에는 나에게 오는 연락이 기뻤다. 알아두면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다며 뿌듯해했다. 상대에게 편한 시간을 묻고 근방의 스타벅스까지 찾아가 1시간 정도 한담을 나누다 돌아오곤 했다. 도보와 지하철 이동 시간을 합치면 왕복 1시간 반이나 걸렸으니 이런 날은 반나절에 훌쩍 지나가 버렸다. 그런 나날이 반복될수록 항상 바쁘게 지내는데도 왜 내일은 진도가 더디고 왜 아직도 원하는 만큼 돈을 벌지 못하는지 의문이었지만 이유는 알 수 없었다. 나는 좀 더 신중하게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해파리가 파도에 휩쓸리듯 타인의 요청과 일정에 맞추다 보면 내 하루가 무의미하게 낭비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점차 내 지위, 정확하게는 자아 존중감이 높아지면서 나는 제안에 응하는 방법을 바꾸기로 했다. 타인의 일정을 위해 내 일정을 바꾸지 않는다. 나에게 맞춘 시간에 한해서만 요청에 응한다. 상대방이 내가 있는 곳으로 올 수 있거나 내가 상대방 근처로 갈 일이 있는 날짜로 약속을 정한다. 이유 없이 아무나 만나지 않는다. 업무상 연관이 있거나 흥미로운 점이 있는 사람만 만난다. 커리어 초반에는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되도록 많은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은 출발점이 된다. 그렇지만 제안을 주의 깊게 골라야 한다. 이렇게 원칙을 수정하자 일정에 여유가 생겼고 들어오는 제안의 수준도 높아졌다. 좋은 일이었지만 거절은 더 어려워졌다. 모르는 사람과의 통화는 거절하기 쉽지만 친구가 통화를 부탁한 사람은, 나를 알릴 수 있는 팟캐스트 출연 요청은, 잠재 구매자들이 참석하는 전문가 모임의 웨비나 진행 요청은, 나는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정해서 이런 상황을 관리하기로 했다. 팟캐스트는 출간 예정인 책이 있을 때만 출연하기, 웨비나는 뜻깊은 행사가 아닐 경우 참석료가 지급될 때만 수락하기. 그래도 히드라의 머리가 끊임없이 생겨나듯이 새로운 요청들이 계속해서 들어왔다. 3년 전, 아니 바로 전에만 하더라도 뛰어들었을 법한 일들도 잠시 멈춰서 고민하기 시작했다. 내가 이 일을 위한 시간을 낼 수 있나? 어떻게 일정에 끼워 넣지?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가? 이 기준은 그랜드 케이맨 섬의 행사에서 연사로 서달라는 친구의 요청에도 적용했다. 거절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거절은 장기적인 전략가가 되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필요한 무기다. 실제로 우리 삶은 전쟁과 같다. 서로의 시간과 에너지를 지키고 뺏기 위해 싸운다. 그럼에도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쉽게 예 라고 말해버리는 실수를 저지르곤 한다. 내가 필요하다잖아. 타인이 실망하거나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게 싫다. 내가 잘난 척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타인의 부정적인 판단이 걱정된다. 뭐라고 하면서 거절하지? 어려운 대화를 피하고 싶고 실제로도 안 하는 게 편하다. 만장일치로 나를 초대하기로 했다는데 중요하고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은 다 하는 거 아닐까? 제2의 일론 머스크와 친해질 기회를 놓친 거면 어떡하지? 우리 사회에는 포모 증후군, 즉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만연해 있다. 이런 식의 핑계를 대면서 모든 요청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 솔직히 말해서 커리어 초반에는 나와 대화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 모든 요청에 응할 시간도 충분하다. 경력이 쌓일수록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점점 많아진다. 이때는 모든 요청을 수락하면서 또 다른 기회를 모색하는 것은 더 이상 똑똑한 전략이 아니다.
오히려 내 시간을 잡아먹는 커다란 골칫거리가 된다. 선별적으로 대응할 때가 된 것이다. 사람들은 앞에서 언급한 다양한 이유로 거절을 못하고 하기 싫은 일도 참는다. 일정표가 하룻밤 사이에 가득 차지는 않으므로 개구리가 천천히 물속에서 끓여지다 결국엔 죽는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결국 많은 사람이 예 라고 답하는 습관을 고치지 못하고 몹시 싫어하면서도 카오스와 같은 쉼없는 일정에 갇혀버린다. 많은 사람이 생각할 시간 혹은 뜻밖의 즐거운 경험을 간절히 바란다. 편안한 대화나 관계의 즐거움도 누리고 싶다. 실제로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딜로이트 센터 포에지의 존 헤이글 공동의장은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들어 설명했다. 달력을 보세요. 일정이 얼마나 빡빡한가요? 아침부터 종일 회의에 치인 후에 저녁 늦게 또 미팅이 잡혀있진 않나요? 그렇다면 좋은 일을 우연히 마주칠 확률은 극히 낮아집니다. 갑자기 울리는 화재 경보에 길거리로 뛰쳐나가지 않는 한 말이죠. 영국의 약자 C. 노스코트 파킨슨 역시 이런 말을 했다. 일은 주어진 시간이 끝날 때까지 증가한다. 이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진리다. 자유시간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으면 다른 일에 잡아먹힌다. 실제로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그렇게 살고 있다. 성공적인 삶일수록 기회가 더욱 넘쳐나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는 기회를 받아들이는 쪽이 손쉬운 대응이 될 수 있다. 그러다 보면 일정표는 순식간에 빡빡하게 채워지고 정신없이 시간에 쫓기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왜 내일은커녕 다음 미팅에서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할 여유조차 없는 거지? 정말로 원하는 삶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거절하고 어떤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까? 심장이 뛰지 않는다면 거절하라. 데릭 시버스가 제안하는 거절의 전략을 살펴보자. 그가 음악 관련 사업을 하다가 작가가 된 이야기를 기억할 것이다. 그는 통제불능의 바쁜 일상을 경계했다. 그런 그에게 수년 전 친구가 이렇게 조언했다. 어떤 일을 할지 말지 결정할 때 와, 멋지다. 당연히 해야지. 무조건이지. 할 정도가 아니라면 거절해야 해. 이러한 이분법은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다. 그래도 시버스에게는 잘 맞았다. 그 말을 너무 잘 따라서 거의 모든 일을 거절했어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겠지만 덕분에 제 삶은 굉장히 단순하고 편해졌습니다. 이후 그는 자신에게 의미 있는 일에 하루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었다. 우리는 목요일까지 무료로 제 논문을 좀 교열해 주시겠어요? 같은 제안은 거절하고 연봉을 5만 달러 올리고 승진도 시켜드리죠. 처럼 좋은 제안은 잽싸게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똑똑하다. 이럴 때 데릭의 친구가 알려준 마법의 주문은 잘 통한다. 문제는 애매한 경우에 발생한다.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이 공존하는 경우다. 지루해 보이는 행사에 친구가 초대해서 억지로 참석하는 것, 도움이 될 만한 관객 앞에서 무료 연설을 하는 것 등이 여기에 속한다. 언젠간 내 쪽에서 부탁할 만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만나 상담해 주기도 한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럴 땐 전부 허락하거나 전부 거절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자신의 만족도를 기준으로 10점 중 9점이 안 되는 것. 심지어 10점인 항목도 거절한다. 나도 용기를 냈다. 그랜드 케이맨 섬에 가는 일에서 염려되는 점을 분석하는 데는 시간이 조금 걸렸지만 결국 무엇이 문제인지가 명확해졌다. 스케줄상 출장을 갈 수는 있었으나 앞뒤로 출장 일정이 이미 꽉 차 있어서 참석하더라도 지친 탓에 제대로 즐기지 못할 게 뻔했다. 게다가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곳이라 연사들을 위한 예산은 없을 것이다. 비행기표와 호텔 숙박비는 지원되겠지만 무료로 연설을 해야 했다. 친구를 볼 수 있다는 것과
햇살 좋은 날씨를 누리는 건 분명 매력적이었다. 하지만 그 좋은 것들을 녹초가 된 상태에서 제대로 즐길 수나 있을까? 돈도 안 받고 일하면서? 친구와는 따로 만나 저녁 식사를 한번 하는 게 나을 터였다. 친구에게 이렇게 답장했다. 그랜드 케이맨 섬에서 너희 동료들과 함께할 기회를 줘서 정말 고마워. 흥미롭고 재밌는 행사가 될 것 같아. 하지만 아쉽게도 참석하지 못하겠어. 일정을 살펴봤는데 2에서 4월에는 쉴 틈 없이 출장에 잡혀 있어서 스케줄을 신경 써서 관리하고 있어. 아무리 멋진 곳에 가는 일이더라도 말이야. 올해 내 다짐은 모든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고 좀 더 현명하게 기회비용을 관리하는 거야. 나를 생각해줘서 정말 고마워. 웨비나를 연다거나 다른 방식으로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힘을 보탤게. 전송 버튼을 누르면서 나는 움찔했다. 거절은 참 어렵다. 그렇지만 나는 결국 해냈다. 만난 적 없는 가족을 위해 COO 자리를 걷어차다. 테리 라이스는 베테랑 디지털 마케터였다. 메타, 어도비 등의 경력이 있으니 그를 필요로 하는 곳이 많은 건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런 그가 컨설팅 비즈니스를 처음 시작했을 때 한 달에 $20,000짜리 의뢰를 받았다. 이제 시작하는 컨설턴트라면 혹할 만한 제안이었다. 하지만 이 일을 맡으면 브루클린에서 롱아일랜드 섬까지 매일 오가야 했다. 출퇴근하는 데만 몇 시간이 걸린다는 뜻이다. 제가 독립했던 이유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였어요. 만일 이 제안을 수락했다면 딸 아이의 얼굴을 거의 못 보겠죠. 프로젝트 내용도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았어요. 제가 쓸 수 있는 시간은 한정돼 있으니 그 일을 수락했다면 정말 관심 있는 다른 프로젝트들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테리는 의사결정을 위해 일단 멈춰선 다음 한 가지 중요한 일을 했다. 기회를 평가하기 위한 핵심 가치들을 정리한 것이다. 그의 핵심 가치는 돈이 아니었다. 만일 돈이었다면 고민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는 가족과의 시간이 소중했고 흥미로운 프로젝트를 하고 싶었다. 가치를 명확히 정리한 덕분에 단호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 1년 동안 그 회사에서 계속 연락이 왔어요. 거절은 항상 어렵죠. 일이 많이 안 들어오는 시기라면 더더욱 그렇고요. 그렇지만 제안을 계속 거절한 건 잘한 일이었습니다. 메리 반드비엘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글로벌 광고 에이전시가 호주 시드니에 있는 그녀의 브랜딩 디자인 회사를 매각하라고 제안했을 때였다. 그녀를 인도해준 북극성은 무엇이었을까? 자율권이었다. 저보다 먼저 글로벌 인수합병 프로그램에 소속된 소형 광고 에이전시 2곳에 연락해봤어요. 덕분에 저의 재량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없을 거라는 힌트를 얻었죠. 2000년에 뉴욕에서 사무실을 열려고 했는데 대형 에이전시에 매각하면 이 건도 승인받을 수 없으리라는 걸 알았어요. 20여 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거절이 잘한 선택이었음을 안다. 그녀는 이후 원하는 조건으로 다른 입찰사의 회사를 매각할 수 있었다. 때로는 현재 상황이 아닌 원하는 목표를 기준으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도 있다. 톰 워터하우스가 그랬다. 2007년 가을 자산 관리 회사의 임원이었던 톰은 꿈꾸던 포지션을 제안받았다. 싱가포르 지사의 최고 운영 책임자 자리였다. 당시 회사에 있던 모든 사람이 원하던 자리였어요. 멋진 개발 계획이 예정돼 있었고 예산도 많이 책정돼 있었죠. 저 또한 싱가포르가 좋았고 몇 가지 프로젝트를 그곳에서 진행해 본 경험도 있었어요. 함께 일할 사람들도 좋았고요. 2월에 근무를 시작할 예정이었던 톰은 영국 본가에 가서 가족과 크리스마스를 보냈다. 그는 어머니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깨달았다. 사람들이 다 내가 싱가포르에 간다고 좋아하더구나. 정작 너만 빼고 말이야. 내 말이 맞니? 연말 휴가가 끝나고 출근한 첫날, 즉 1월 3일에 톰은 살면서 가장 어려웠던 전화를 걸었다. 싱가포르의 CEO에게 마음이 바뀌었다고 알리는 통화였다. 톰은
여전히 그때 고통스러웠던 대화를 기억하고 있다. 마치 이별 통보 전화 같았죠. 그에게 제 잘못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는 전화를 끊고 나서 15분 후에 다시 전화해 이해가 안 되는군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라고 물었어요. 회사의 책임 파트너에게 알리는 일 또한 똑같이 힘들었다. 그는 톰이 회사를 배신했다고 표현했으며 저는 그를 믿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동료들에게 다시 받아들여지기까지 톰은 1년이 넘는 시간을 지옥 속에서 보내야 했다. 무언가를 거절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이 자신을 책망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왜 스스로 괴로운 상황을 자초하는가? 그런 매력적인 기회를 거절하다니 나는 바보인가? 어째서 친구와 동료의 노여움을 사는 위험을 감수하려 하는가? 그렇지만 톰은 달랐다. 그의 결정은 확고했다. 저는 42이었고 가정을 꾸려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꿈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장성한 아들이 있지만 아이 엄마와 저는 이혼했어요. 2살이었던 아들은 엄마와 함께 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제가 싱가포르 포지션을 수락하면 일 때문에 바빠 좋은 사람을 만날 기회를 만들지 못할 게 분명했죠. 테리 라이스와 달리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 위한 선택은 아니었다. 톰에겐 아직 아내와 아이가 없었다. 다만 싱가포르로 가면 아내와 아이를 만날 가능성이 훨씬 줄어들 거라는 사실은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베팅을 한 것이다. 우리는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특정한 상황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미리 알지 못한다. 그러니 자신에게 중요한 일이라면 얻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톰은 발령을 거절한 후 꿈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막 받아들일 때쯤인 2년 후에 지금의 아내를 만나 2명의 아이를 낳았다. 성공한 기업이 가장 잘하는 선택. 누구나 못하는 일은 있다. 전기 엔지니어링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처럼 한 번도 배워본 적 없는 일일 수도 있고, 나는 운동엔 젬병이야 라고 하는 것처럼 못하는 일이 곧 자신의 정체성이 되기도 한다. 그렇더라도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무능한 사람이 되는 건 원치 않을 것이다. 적당히 중간 정도만 하는 것도 싫다. 특정 지역의 모든 아이가 자신은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한다는 워비군 호수 효과의 비즈니스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프랜시스 프레이와 앤 모리스가 책 탁월한 서비스에서 다룬 현상이기도 하다.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인 프랜시스와 사업가인 앤을 처음 만난 건 10년 전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였다. 이들의 연구 주제는 리테일 분야의 고객 서비스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당시 이들은 왜 세상에는 뛰어난 회사가 많지 않으며 대부분의 회사가 그저 그런 실적을 내는지 연구하고 있었다. 답은 명확했다.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모든 방안을 시도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를 위한 제품과 마케팅은 성공할 수 없다는 걸 알지만 잠재 고객 중 어느 누구도 등을 돌리길 원치 않아서 다른 기업이 하니까 등에 핑계를 대며 하던 대로 한다. 많은 일들을 다 해낼 수 있는 비결. 롱게임의 승리 공식 찾으셨나요? 그쵸. 흥미지향적인 목표 플러스 장기적 사고 플러스 작은 실천입니다. 그동안 흥미없는 목표의 단기적 성과에만 연연했다면 이 책이 인생의 전환점이 꼭 되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 또 좋은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